네, 제9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들은 지금 앞으로 빨리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박원훈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박원훈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윤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원훈 박사님께서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화학공학 연구부장, 환경연구센터 소장, 환경복지기술연구단장, 정책기획본부장과 제16대 키스트 원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태양에너지학회장, 한국에너지공학회장,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그 외에 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 대기 및 환경보전학술단체 국제연합회장, 아시아과학관리원 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원훈 원장님을 뵙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처음 이제 키스트의 연료전지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연료전지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느 분이 박원훈 박사님이 이런 걸 해보라고 해서 거기 있는 분이 한번 만들어 봤더니 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원훈 박사님이 연료전지를 처음 하셨다는 얘기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라는 걸 어떻게 처음 키스트에 소개하게 되셨는지 그거 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키스트 초창기에 박원희 전 원장님께서 서울공대 화공과 교수로 계시다가 키스트에 와가지고 화학공정연구실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글로 이제 유치과학자로 기획을 했고 그 화학공정연구실이 화학공학부로 확대되면서 연구실이 3개 생겼는데 그때 제가 윤창구 박사는 그냥 화학공정연구실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로 간 문상욱 박사는 반응공학연구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에너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가 참 그래서 고온공정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온공정연구실을 하려면은 전부 몰튼 스테이트 용융 상태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에너지 쪽에서 이 연료전지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온공정에서는 용융 탄산염 전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정부 과제로 프로포자를 썼는데 그걸 써놓고 연구비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연구실을 떠나서 아마 제가 그때 무슨 부장을 했는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연구 프로포자를 쓰고 그때 마침 여기 와 있는 홍성환 박사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연료전지 연구는 못하고 프로포자를 쓰고 홍성환 박사한테 책임을 인계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료전지를 물으면은 안 되고
그것은 홍성환 박사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오면 이제 물론 이제 홍성환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귀국하시겠지만 계속 박원훈 박사님의 연료전지로 계속 이름을 달고 다니셨을 텐데 전혀 그런 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영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맡는 일은 다섯 손가락만 하고 나머지는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시면은 그분한테 맡기고 일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료전지 하면은 키스트에서 홍성환 박사가 쭉 했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마 70평생을 아마 연료전지 쪽으로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료전지를 처음 그때 시작할 때가 언제쯤이죠? 몇 년도쯤 된 거죠? 홍성환 박사 언제 귀국했어요? 몇 년도에? 88년. 89년부터 했습니다. 박원훈 박사님이 제가 보면은 이제 명문 서울고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면 되게 이제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법대나 의대를 가시는데 공대를 어떻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대를 가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9회 선배에게 듣는다. 저거 순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제10회 선배거든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제목을 붙일 때는 선배에게 듣는다 제9회 그렇게 해야지. 각 졸업년들이 다 있는데 저는 제 서울고 10회 선배입니다. 그래서 뭐 재주라고는 그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 서울고등학교를 자랑은 아니지만은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되게 공부 잘하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참 한국의 직장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물리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참 취직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저는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려면은 공대를 가야겠구나. 근데 그때는 저 화학공학과가 제일 전국에 뭐 수재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공대 화학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기본 자세는 물리학자고 공학자는 이제 생활을 위한 공학대가 된 거죠. 그래서 공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 진학하실 때 뭐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분이 아무런 뭐 반대라든가 그런 게 없으셨나요? 저는 뭐 제 일생의 모든 결정을 그냥 제가 해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공과 그러면 화공과를 나오신 다음에 어떻게 유학을 바로 가게 되신 건가요? 그러고 이제 나오고 유학을 저희 친구들은 먼저 다 떠났는데 집안에 이제 좀 이렇게 자리 잡을 게 있어가지고 한일 나이론하고 그때 처음으로 나이론 공장이 안양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보병으로 군대 갔다 왔다가 한일 나이론에 가가지고 제가 그 대한민국 합성섬유 제1세대 기사입니다. 가지고 그 스위스에서 이제 그 플란트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나이롱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저 나이롱 스타킹이 반짝반짝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들이 나이롱 스타킹을 신는 거를 유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번쩍번쩍하는 게 보기 좋아서 그 번쩍번쩍하는 거를 줄이려면은 티타늄 입자를 거기다가 가는 거를 섞어 가지고 하면은 번쩍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술료를 사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제가 파일럿 테스트를 해 가지고 덜 나이롱을 그 한일 나이롱에서 하고 한 3년쯤 있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사장, 부사장은 전부 저 주주들 친척이나 자제가 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공장장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먼저 간 친구들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3년 근무하고 미국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어떻게 미네소타로 가시게 되셨나요? 그때 미네소타가 이 저 대학원 랭킹에서 화학공학으로는 위스콘신하고 1, 2위를 늘 다퉜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저희 박원희 박사님을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미네소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국 학생이 우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국 학생이 오게 되면 매년 한 둘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미네소타로 가게 됐죠. 미네소타에서 학교하고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그때 또 학위를 하고 보니까 미국의 잡 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휴스턴 대학의 포스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 가지고 휴스턴 대학에 있을 때 이제 키스트에서 박원희 박사가 이제 키스트로 와가지고 이 연구원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스트로 귀국하게 된 거죠. 미네소타에서 전공은 어떤 분야로 하신 건가요? 그 공장 생활을 3년을 하고 미네소타를 가서 이제 어드바이저를 탁 하는데 뭐 이렇게 쭉 보는데 전부 실험들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물리화학, 피지컬 케미스트리 교수인데 화학과하고 화공과하고를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시작할 때인데 그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 교수가 일본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베일러블해서 실험실에 가 보니까 저 실험한다는 게 공장 생활이 지겨웠는데 그런데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론을 하고 물리학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이 카이네틱 세어리라고 예, 그러니까 피지컬 케미스트리 하니까 이제 그거를 케미컬 피직스라고 그럽니다.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니까 화학 물리를 전공을 해가지고 실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론을 하셨으면은 한국에 오셨으면 대학을 가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키스트로 오시게 되셨어요? 물론 박원희 박사님이 했다 그러시지만 그 사사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키스트를 이제 본래는 이제 서울대학에서 오라고 그래서 서울대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절친한 친구 서울대학의 이영구 박사가 있었어요. 같이 미네소타도 룸메이트로 하고 이제 같이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미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가겠다.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는 굉장히 이영구 교수가 더 이 학문적으로 더 취향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는 그럼 서울대학을 가고 나는 그럼 키스트로 간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렇게 진로를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까도 열람되지만 이제 이론적인 케미컬 피직스 쪽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키스트에 딱 오면은 바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독립재산제로 프로젝트를 막 따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자마자 프로젝트가 좀 있으셨나요? 그때는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왔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뭐 하고 그 대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한일 나이롱에서 공장 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화학 공정 연구실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그 논문보다는 옛날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했고 근데 그때 초창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우리 최영국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많은 연구를 하지만 대다수 연구하는데 국가 그 산업발전 계획 세우고 하는데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고 여러 가지 자문기관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키스트에 있는 박사들밖에 없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발전, 산업발전 기획을 하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면 과제들을 하는 것이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별명이 연탄 박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탄 가스 중독 사고가 그날 예전에 많았는데 그 과제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 연탄 가스 하니까 이제 연소니까 화학 공학 분야 아니에요. 그래 오는데 누가 연탄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그냥 맡게 돼가지고 연탄 가스를 받고 좀 과제를 많이 했고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야, 넌 뭐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연탄 가스나 연구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았어. 그만큼 국가의 당면 과제를 누군가는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결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림원에서 석학 시리즈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과학자에게는 꿈을 심을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꿈도 있지만은 그 꿈을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도 하나의 과학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탄가스 연구를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 연탄 가스라는 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지 기술적으로는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 옛날에 연탄 뗄 때 연탄 아궁이 온돌 오래된 가옥의 온돌은 틈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연탄 아궁이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연탄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계량 연탄 아궁이를 쓰게 되면 비싸니까 국민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연탄가스 제도기를 덮어도 되는데 그런 것 고가가 되는 반면에 나라 경제가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탄가스를 아궁이에다 떼서 난방을 하지 않고 연탄가스 보일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만 데워서 온도를 하니까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기술이 해결한 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연탄 온도를 쓰지 않으니까 자연히 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연탄가스 문제나 우리 구공탄인가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나요? 대개 우리나라 일어난 현상들이 딴 나라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있었던 걸 대개 그 현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공탄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쓰고 대개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하루에 연탄 2개를 떼면은 되게 하려니까 이 중량을 커졌고 그다음에 9가지 구멍 9개는 안 되니까 사실은 22공탄입니다. 우리가 쓰던 거는 22공탄으로 해가지고 그 연소가 잘 되는 거를 도왔죠. 되게 우리 연구자들이 요새 보니까 이제 65세까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면 학위 받고 연구 은퇴할 때까지 지금 몇십 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와건 박사님처럼 연구를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구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 거를 잡죠? 연탄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연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1차 세계 이 석유 파동, 에너지 파동이 생긴 게 7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탈석유였습니다. 석유 파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석탄을 쓰는 거를 연구해 가지고 석탄을 쓰는데 그 다음에는 지구 환경 문제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탈석탄, 지금도 탈석탄으로 가잖아요. 화석연료. 그런 식으로 그게 부응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한다면은 석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탄가스, 석탄 떼게 되면은 이제 아황산가스, SO2 가스가 나와서 대기가 오염이 되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 저 대기 환경 쪽으로 그거를 저 관계되고 그래서 키스트가 이 화학공정연구실에서 이제 그 석탄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흥배 박사님이 환경연구실장으로 있다가 한양대학으로 가고 그 밑에 있던 대기 과학자는 그저 서울대학에 간 그 갑자기 이름이 김정욱 박사가 이제 또 서울대학으로 가고 그래서 환경연구실이 거의 매니저 할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또 연구실을 겸직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화학공학부가 환경연구센터를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대기 환경을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문길주 박사를 제가 스카우트해서 이제 와서 환경 쪽은 이제 문길주 박사가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 하나의 먼저를 어떤 기획 관리자로서 그냥 시작만 했지 연구는 제가 직접 논문 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공계통이 대기 환경 쪽을 하면 서울대 화공과라든가 이런 다른 화공과 후배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스카우트해서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문길주 박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문길주 박사님은 또 기계 쪽 분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기계 분야 분을 또 오시게 했는가? 그게 후배들이 혹시 원장님한테 좀 항의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회사에서 그 LA가 스모그로 유명했잖아요. LA에서 대기 환경 쪽에 그거 하는 전문 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귀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원장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니까 기획을 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 그럼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한테 일을 맡기고 또 원장님은 또 떨어져서 이런 걸 하시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보면서 원장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외부 보직을 많이 외부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장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어디 자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뭘 되기 위해서 애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히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쭉 그냥 요구를 하니까 사회가 은퇴 후에도 이제 한림원 총괄부원장도 맡았고 그 다음에 키스트 원장 다음에는 산업기술연구회 그거는 제가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왜 그러냐면은 연구회 조직을 만들 때부터 제가 키스트 원장 시절이었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카이스트의 김인수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출연연구소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안을 가지고 오면은 키스트 원장실 저한테 와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뭐냐로 저한테 꼭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연구회가 발족이 됐고 우리 기초기술연구회 지금은 전부 통합이 됐죠.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제 통합이 됐지만은 처음 연구회 조직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출연기관을 연구회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키스트가 처음에는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과학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 이렇게 이게 그때도 카이스트 이름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최형석 박사님도 그렇고 해가지고 산업기술연구회에 분류가 되면은 키스트가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게 이 격화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초기술연구회로 가서 연구에 그거를 첨단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분류가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되는 거를 기초기술연구회로 바꿔달라고 과기부에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더군요. 그때 김정필 국무총리 때인데 그래서 과급위에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총리를 찾아뵀죠. 이거 키스트는 기초기술연구로 가는 것이 이 모든 연구원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마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장관님이 강창희 장관인데 김정필 총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아마 강 장관이 야단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어떻게 미워했는지 왜 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를 총리한테 가서 얘기했느냐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무슨 키스트로 출장을 일주일을 내게 되면 과급위에서 나흘 만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잘라서 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 장관이 참 육사 출신답게 아주 이제 해요. 그러더니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저 박원순 원장 한번 창관실 오라 갔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이제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 그래서 다시 친해졌습니다. 제가 박원훈 박사님 뭐 솔직히 박원훈 박사님에서 나쁜 얘기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본인 원장님 스스로 말씀으로 하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데 원장님이 키스트에 계셨다가 또 키스트에 몇 번 페이롤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키스트에 3번 입소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귀국해서 처음에 할 때 그때 아마 번호가 985번인가 그랬어요. 1000명 가까운 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출연연구소 합병돼 가지고 국보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카이스트로 합쳐지고 그랬을 때 제가 석탄 연구를 하면서 그때 복명 그 그룹에서 이제 그 연탄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연으로 그 복명 그룹하고 친해져서 계속 그 석탄 연구 과제를 아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복명 그룹이 성균관 대학을 인수를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복명 그때 사장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학위를 한 사람이 없으니 이 성균관 대학의 그 학교 법인에 와서 상임이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보위 시절에 출연연구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제 그 기획위원 5명으로 껴가지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보위가 18개 기관을 9개 기관으로 기계적으로 통합을 한 게 그게 출연연구관 통폐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키스트를 관두고 성균관대학교 상임이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쯤 있다가 그 복명그룹이 그 성균관대학에서 철수를 하면서 삼성재단이 다시 성균관대학을 맡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교수로 가려고 2개월인가는 문교부 교수로 등록이 됐었는데 암만 해도 저희 전임 재단에 일로 가가지고 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키스트로 돌아오려고 그때 인관 원장 때인데 그래서 다 결정이 됐는데 인관 원장님이 박원순 박사가 온다는데 과급위에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정호 장관이신 것 같아요. 이정호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정호 장관이 대전에 이 동력자원연구소의 에너지 파트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력자원연구소 그때는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 대전 지금은 에너지기술연구소죠. 거기를 맡아서 대덕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쯤 거기도 3년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런 거 돼가지고 저는 대전에 있고 식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생활이 잘 해가지고 다시 그 이정호 장관한테 이제 3년을 제가 있었으니까 서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키스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스트로 입소를 했고 제가 원장이 됐을 때는 퇴원을 해야 돼요. 그 적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스트를 떠났다가 원장 끝나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3번 입소를 한 셈입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보면 원장님은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석탄 연구를 원래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하셨는데 그게 또 복명이랑 연결돼서 또 복명이 성균관대를 관할하니까 성균관대로 가시게 됐고 이런 원장님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원장님의 어떤 그 일대기가 이렇게 막 연결되시네요. 그 원장님 살아가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뭐가 되면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위의 요구에 순응을 해온 거죠. 네.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순응을 했습니다. 그 원장님 고향은 그러면 어디신가요? 재밌는 질문을 하시네. 이거 제 과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서 가끔 평안도 사투리 액센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평안북도 의주입니다. 현재 의주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 일제 시대에 만주 그때는 봉천이라 그러고 지금은 쉥양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의주 분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첫 자식이니까 낳는 거 해가지고 의주 친정으로 와서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좀 만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북에는 2달밖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47년에 만주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북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관대받는다고 그래서 천진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인천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적은 평안북도고 살아보기는 나서 2달 살아본 것밖에 없습니다. 일본어 같은 거 일본어를 안 하는 세대였네. 그래가지고 그 봉천에는 한인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중국에서 제일 큰 한인촌이 지금 심양에 서탑이라고 있습니다. 서탑이 아마 근데 거기에 한국 학교가 있어가지고 일본어는 배울 기회가 없었죠. 원장님 여기 보니까 그때 그 한림원에서 뭐 선구자라는 거 그러는데 원장님 노래 잘하세요? 어디? 선구자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선구자 노래를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선구자. 저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만주에서 자랐잖아요. 저 선구자가 용정 거기에 가는 선구자에 그러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늘 중국 사람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몽고족임을 자부하기 때문에 선구자라는 건 말 달리던 선구자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왜 저걸 좋아하냐면 또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좋아했어요. 승마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친척 중에 그 한 명이 일본군 기마부대였는데 와가지고 늘 우리 집에 주말이면 왔을 때 오만했을 때부터 기저귀 차을 때부터 그 말 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태워달라고 했더니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막 그 말을 좋아해서 말 달리던 선구자라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서울대 지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 출간이 됐는데 저는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그 옛날에 그 유목민 그거를 하고 특히 몽골족을 아마 한 2억 되는데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종주국 노릇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아마 저쪽에 뭐 지금 나오는 건 내 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말달리던 선구자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기운에서 제가 아시아 과학한림원 연합회 그거를 회장으로 창립 회장으로 있으면서 은퇴 후에 하신 네. 거죠? 뭐 저기 키스트 심포지움을 은퇴 후에.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만 쫓아다니면서 저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잠깐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그 중매로 만났어요. 뉴욕에 있는 그 아까 서울고등학교 10회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도 저 서울 저 의주 사람인데 한번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제가 학위 논문을 써가고 있을 때인데 야 나 저 생각 없고 나 이제 이거 학위 끝나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무슨 뭐 결혼이고 뭐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핑계를 대가지고 그때 보잉 747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 그거 한번 타고 뉴욕에 와라. 난 지금 뉴욕 지사 이거를 맡기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한 환송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 와서 가지고 티켓을 보냈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아내 전공이 어떤 그때 거였죠? 피아노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 한동일 하고 연주가로서는 아마 1세대 점의 초세대에 속하고 그때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 피아노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박사님은 학교에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를 안 하셨나요? 헤어지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만날 때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그 귀국하는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귀국해서의 이 피아노 음악 대학의 로서의 그 모든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귀국해서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비난 받으신 걸 어떻게 점수를 따셨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비난해. 그래서 이제 정착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하도 한국 음악들은 이렇게 영재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데 빠져가지고서는 발굴해서 미국에 뭐 줄리아드니 이런데 어렸을 때부터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거에 재미를 받아서 소위 그 한국 음악의 세계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이 잡혀가지고 불만이 좀 적어진 거죠. 네, 제가 어려운 질문 좀 하겠는데 아내 그 사모님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채플 그런 데 해가지고 기독교회 하고 또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교회 반주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아주 독실하십니다.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끌어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를 더 좋아하세요. 그때 제가 자꾸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옛날에 원장님단이나 우리 행정부에는 과기부에서 오시면은 술 갖고 이렇게 대작을 해서 술에 지면은 키스트가 지는 거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열심히 다셨는데 어떻게 술 갖고 대적을 하셔서 이기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요? 술? 예. 옛날에 공무원 들어오면은 술 갖고 이 전설적인 우리 원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 기적을 포도주 만든 거를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 안 취하셨어요? 술을 접하다 보면은 취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기분이 좋으면 그러고
우리 저 박씨 내력이 술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술이 세고 특히 화학공학이 술 만드는 게 화학공학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공대 다닐 때 주로 기계과하고 화공과하고 체육대회 하면은 밤낮 경쟁을 했는데 그저 술자리가 벌어져도 기계과 친구들이 화공과가 술 못 마시면 자식들 술도 못 마시는 놈이 뭐 화학공학을 하느냐고 비난을 해서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서 막걸리 많이 마셨거든요. 물론 몸이 버텨줬지만은 그래서 뭐 일화가 많습니다. 그저 김정덕 박사가 저 과기부 그저 실장으로 계셨을 땐가 키스트하고 이렇게 그 간부들하고 뭐 왔을 때는 저희 근데 이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술도 다 해서 연구원들 이기게 되면 아주 있는데 연구원들이 저 공무원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뭐죠 그 저 이 맥주에다가 이거 타가지고 소맥 폭탄주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들 센지. 그래서 대개 맥주에다가 위스키를 타는데 내가 이기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위스키에다가 맥주를 타가지고 한 잔 딱 드렸죠. 이게 다른가요? 화공과라 술을 조제를 하신 건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하고 술 안 먹는다. 일합니다 그게. 예, 이제 원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쭙는데 원장님 계실 때 강릉 분원이 처음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원장님 또 어떻게 됐죠? 우리 여기 부원장님도 계신데 강릉 분원이 그저 제가 원장 되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구체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원장 때고 그때 강원도 지사가 갑자기 이제 공화당 쪽에 상당히 오래 정치인이 되셨는데 추진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강릉 해가지고 강릉시장이 또 그때 심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그 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에 사실은 그 거의 그저 100만 평을 그 뛰어났었거든요. 지금은 그 다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 해서 하고 아마 구체화된 거는 그 저 다음에 박호근 원장 때 그게 아마 구체화 돼가지고 그 강원도에 연구소가 있는 거지 꼭 강릉은 아니에요. 후보가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에서 그랬는데 대개 강원도에는 인구 20만의 도시가 셋 있어요. 원주, 춘천, 강릉. 근데 원주, 춘천은 그 무슨 국가 사업이 됐는데 강릉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릉시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강릉에 그 사업을 유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데는 원주나 춘천.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강릉은 그때 그 강릉대학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건은 나빴지만 그래서 이제 강릉이 선정이 되고 그 배후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천연물 저 화학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로 이제 그 연구 테마도 정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젊은 연구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원장님 이제 살아오시면서 원장님한테 영향을 준 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인상 깊었던 책 같은 거. 저한테 영향을 줬다고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감명을 받은 것이 그냥 계속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림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아까 우리 어머님이 성경학교를 나오신 독실한 신자라고 했는데 집에는 책이 성경밖에 없었어요. 맨날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3살인가 4살 때부터 이걸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글을 배워줘. 그때 성경책은 이 뭐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시되고 또 아래 한글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쓴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옛날 아래 한글 그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뜻이 있건 없건 그래도 간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읽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저 위인전을 읽는 것이 가장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향을 줬다는 사람이라면은 이 아인슈타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왜 아인슈타인 전기는 없었어요. 마당 큐리 전기. 그러니까 이공계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슈바이처 박사 얘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그 꿈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준 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김은영 원장님 때도 좀 질문했지만 여기 원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키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이제 원장님 하셨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 제가 처했던 환경하고 지금의 키스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은 다 키스트가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초 기술 연구회로 와가지고 지금 기초하고 하기 때문에 이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모험적인 그런 쪽으로 여기 제가 얘기하는 모험적이라는 거는 새로운 앞서가는 연구를 모험적인 연구죠.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한번 이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국가를 선도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어떻게든지 저 기업화, 뭐 특허, 또 이전에 어떻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쪽으로도 정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저는 장담하는데 한국 연구원들한테 10년간 연구비 주게 되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했다고 하는 건 뭐 원자력 발전 그것도 그렇고 대개 다 10년은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출연 연구소가 대학 연구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해가지고 큰 결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한테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젊은 연구원들도 많이 있는데 좀 이 젊은 연구원들한테 혹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건이 다르니까 뭐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노털이 됐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대학교 젊은 시절에는 30만 넘으면 노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참 그 자랑스러워요. 하고 모든 것 자기 개인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세요. 우리 옛날 우리 노털들이 점심을 먹으면은 여기 호수 있잖아요. 와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각 연구실로 돌아갈 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돌아갈 때는 자 우리 보람을 찾읍시다. 그러고도 해질 때가 많았었는데 그 일하는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시고 또 그러면은 틀림없이 결실이 오고 그 사람이 산다는 그 자체가 자기 일에 충실해서 거기서 보람을 찾고 그거는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람을 찾아야지.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거는 아주 편협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찾는 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축복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원장님처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 이렇게 선배고 성공하신 분 같은데 그렇지만 또 돌이켜 보면 아 참 이런 건 후회스럽다. 이게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혹시 좀 있으지 않으시나요? 아쉬운 부분은 이 나는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거는 잘할 수 있는 거는 연구였는데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기획 관리 쪽 일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은 키스트와 에너지 환경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붙인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에너지 환경 문제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키스트가 에너지 한다고는 얘기하기 힘들죠. 에너지에 뭐를 한다든지 환경에 어디를 한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거를 다 맡고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전문 연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 환경에서 첨단 분야 앞서가는 분야들은 또 키스트 적성에 맞는 분야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연구실에서 그런 기회를 할 기회 젊었을 적을 못하고 이 관리 쪽 경영 쪽으로만 쭉 했기 때문에 내 손안에 남는 이 논문 수가 별로 없다는 거 그거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여건이 그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과학자가 된다면은 이 시골 대학에 가가지고 연구실에 묻혀서 하고 싶은 연구만 20-30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은 많이 갔는데 혹시 이제 여지껏 연구원이나 여러 분 만난 중에 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좀 있으시면 뭐 키스트에서는 가장 키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윤창구 박사입니다. 윤창구 박사가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공대 화공과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거든요. 아는데 미네소타는 저보다 먼저 갔어요. 1년을 먼저 갔던가 하여튼 학위를 나보다 1년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귀국해서 요절하기 전에 이제 화학 공정에서 같이 일했는데 옛날에는 원래 2년 차보다 1년 차가 이 선후배 따지는 데는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1년 후배지만은 미네소타는 1년 선배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평균 되면 같으니까 박형 우리 말 놉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참 명석했어요. 영어로도 책을 2권인가 3권 썼고 그래가지고 늘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연구소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먼저 갔기 때문에 항상 윤 박사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 외에도 뭐 이제 했는데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딴 데로 가가지고 이름도 아무렇하지만은 지금은 뭐 하나 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탄가스는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탄 실험을 하는 데는 상교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북공고가 아직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때는 기능공이라고 그랬는데 기능원으로 북공고 출신들을 많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기능원이 많았어요. 그분들도 이제 전부 다 정렬을 해가지고 갔는데 언제나 그렇게 밤샘 하던 그런 기능원들의 생각이 나고 아마 키스트에서 정년들을 하면서 각 연구실에 흩어져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원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혹시 이제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기서
질문 같은 거를 혹시 원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질문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자원순환연구단의 서휘륜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장님의 강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 들으면서도 저도 뭔가 약간 가슴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계속 끊임없이 영감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알리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원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기도 했고 그 이후에 연구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리고 연구에서 이제 키스트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이제 강연 자리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맡으시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게 해주셨던 동력원이 뭐일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혹시 다시 한번 과학자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어디 시골 대학교에서 20년, 30년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도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력원을 잃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길을 잃는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동력원으로 삼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는지 고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좌절의 시간은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가 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화를 한번 내므로써 그냥 잊어버려요. 제가 평안북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평안도로서는 쌍 합니다. 그리고 그냥 뱉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일인데 빠져가지고 되겠느냐, 그거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지, 쌍 하고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겪어서 그러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런 단련을 한 5년 내지 10년은 해야 이제 그런 뭐가 닥쳐도 의젓한 사람이 되지 않냐 하는데, 항상 좋은 방향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거로만 나가세요. 언제나 긍정 부정의 생각이 되게 그럴 때는 한꺼번에 오잖아요. 부정한 거는 짱 해버리고 긍정적인 쪽만 택하시면은, 그러면 금방 웃으시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물순환인 환경에서 오셨는데, 에너지에서 오신 분 한 분 질문. 아직도 키스트 조직에 에너지 쪽, 환경 쪽 연구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거의 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 가지고 큰 나무로 자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점심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또 기념 촬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마칠까요?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